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세션 열정적인 그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2세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세션이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2세션도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내용과 발표에는 1세션은 정말 최고였다. 근데 사회자의 역할이 조금 부진해서 시간이 늦춰졌다라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사회는 공동 주최자이신 우리 교양대학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고 우리 교양대 학장님 김한승 학장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일단 이 발표하시는 이완범 소장님 글을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봤는데 배울 것도 많고 참 생각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이 제가 춘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딱 낮과 밤의 길이가 이게 딱 쪼개지는 그런 날인데 아주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를 맞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생각할 것도 많은 주제이지만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발표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20분씩 드리고 토론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일단 10분씩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소장이신 이완범 선생님께서 김성곤의 중용사상과 정치참여 재개복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19의 환란 속에서 그죠? 사실은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조금 진정이 되는 분위기라서 어찌됐든 이렇게 연단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큰 후원을 해드린 것은 없고요. 그냥 저하고 우리 우평균 선생님께서 자원봉사로 재능 기부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돈을 또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후원자로서 그다지 크게 후원을 못 해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뭐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코비드가 좀 진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10여 년 전에 해방 직후의 선곡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자리가 뭐 여기보다는 조금 그때는 이제 청중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비드가 없어서. 그래서 1층이 아니었나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또 여 선생님께서 여 교수님께서 청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요거를 해방 직후 거를 이제 60년대까지로 확장을 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근데 뭐 읽어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 학장님께서 뭐 부끄러울 뿐인데요. 어쨌든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공은 제 글에 67쪽에 나와 있듯이 정치를 아는 사업가이고 사업을 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되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뭐 박덕흠 의원처럼 되기 쉬운데 뭐 우리 해공은
원래 사업을 이제 가업으로 30 유지라는 거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 그 사업 수완이 더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업 수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데올로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증이 없이 그냥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다가 이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이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거중 조정을 훌륭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성곡 선생님께서, 김성곤 선생님께서 사실은 그 이제 여기 뭐 제가 장하게 썼습니다마는 주로 뭐 김영욱, 손충무 이런 사람들, 문명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지는 거지만 그 코뮤니스트로 이제 이렇게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프래그머티스트로서의 사업가가 예를 들면 뭐 세상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이제 버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도주를 하셨어야만 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이렇게 이 주도적인 이념이 바뀔 때마다 조금 이 프래그머티스트로서 그런 그 좌우 이념을 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초월해서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그냥 사업가로서 그냥 거중 조정을 꾀한 사람으로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제1공화국 말기에 이 고향 그 경북 달성군에서 이제 자유당 의원에 당선이 돼서 정계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나셨던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광복 직후에 이제 경북 건준과 경북 치안 유지회를 이제 마크 조정을 하면서 건준 치하에 경북 치안 유지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 이제 성곡의 나이가 그렇게 노장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했었던 분들은 이제 노장층인데, 그래도 뭐 청년 운동가로서 체육인으로서 이것을 이제 이 소장파의 리더로서 거중 조정을 해가지고 건준 치하의 경북 치안 유지회, 그러니까 두 개의 조직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데 아주 수완을 발휘하셨어요. 사실 아까 이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진보당 이후에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공의 정당도 보수당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국민의힘 이 정당도 보수당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민주당의 후계 정당으로서, 해공 신익희의 민주당의 후계 정당으로서 사실은 뭐 이 정치 자금을 이제 거대한 정치 자금을 만들고 그런 한에서는 보수 정당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서 이제 이 보수 이제 보수 양당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당이 이렇게 지금 뭐 이 그 우리 이 논평문에서도 이제 그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여야가 이게 저기 아주 극한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사실 이 해공의 통합과 이 화해와 합의와 중용의 정신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면 이 두 개의 정당이 여야가 싸우는 게 이게 저기 어찌 보면 해공의 정신과 그 이 선국의 정신을 바탕을 둬 가지고 이 여야 간에 마쿠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 19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 앞에 이 챕터 2에서는 그 이 경상북도의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선곡이 이제 그 해방 직후에는 지역에 있었던 분이에요. 지역에 있다가 그 이 경북 인공의 그 재정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곡의 그 이 선곡하면 떠오르는 두 글자는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정당 조직에나 아니면 정치적인 조직에 들어가서 어찌 보면 뭐 기업가 출신이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펀드레이저로서 이렇게 그 등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 인민공화국의 재정부장을 합니다. 제가 71쪽에 썼지만 이 인민공화국이 진보적이에요. 사실은 권준이 이제 그 서울 중앙에서는 이제 인민공화국으로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안재홍의 중도 우파 우리 저기 남광규 선생님께서 저기 아주 이 중도파에 대해서 아주 그 임팩트 있는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그 이제 안재홍이 이제 그 여운형과 같이 그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그 건국준비위원회에 박헌영 세력이 들어와서 인민공화국으로 황골탈퇴를 하지 않습니까? 1945년 9월달에요. 그런데 그 이 사실 경상북도의 인민공화국은 그러니까 경상북도 인민공화국 지부 그러니까 뭐 경상북도 인민위원회 지부 뭐 두 개가 이제 그 혼용해서 쓰여졌는데 이 지역의 인민공화국이나 그 인민위원회 조직은 서울의 박헌영 주도의 조직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다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적이지만 그 과격한 좌익 집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선곡의 이 해방 직후의 이 정치 활동을 말씀드리면 77쪽에 나와 있듯이 좌우를 넘나드는 조정 역할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선곡을 보는 시선이 이제 조금 좀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쪽이 사실 보수당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권준이나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의 이 청년으로서 재정부장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 좌익 부역자로서의 혐의를 사실 좀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대목에서 이것이 뭐 그가 예를 들면 뭐 박헌영주의자라든가
아니면 김일성주의자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을 하다 보면 기업이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창출하는 자본을 이제 증대시켜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그 실용적으로 넘나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김영욱이나 손충무 등등이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 성곡의 이러한 이 거중 조정자로서의 이 이미지가 상당히 회색 내지는 기회주의자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반공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DJ도 이 반공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 잘 아시겠지만 모포시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김대중 씨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한때는 뭐 이 공화국 연방제를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뭐 북한의 고려 연방제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한 이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자기의 이념적인 색채를 조금 더 우클릭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평가 그러니까 DJ에 대한 이 박한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1987년 이런 상황에서 그런 평가와 비슷하게 선곡도 이 기업가로서 이념을 사실 어찌 보면 이념의 도구마에 있었다기보다는 이념을 그냥 실이라고 생각해서 편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 반공주의자가 보기에는 이제 좌익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용, 화해, 조정의 사상이다. 너무 좌우가 여야가 박터지게 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것이 이제 3공화국에 들어와서 이제 1공화국 때 초선위원이 됐고 3공화국 때 이제 1963년부터 71년까지 내리 3선을 해가지고 이제 이 4선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4선 의원으로서 중진 4선 의원으로서 제 글의 78쪽에 나와 있듯이 마크 조정의 명수, 포용력과 후덕한 인간미를 가진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 신봉자 이렇게 평가되게 됩니다. 79쪽에 보면 1969년 10월에 끝나는 삼성개헌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삼성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3선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1971년에 대통령 선거에 세 번째 나가기 위해서 일찍이 1968년부터 이 개헌의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공화당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80쪽에 나와 있는데 백남옥, SK, 김진만, 길재호 이 네 사람이 이제 4인방이 돼가지고 드라이브를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JP는 사실 2인자로서 3선 개헌이 되지 않아야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뭐 김성곤이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JP까지도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JP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JP와 이 박정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실은 같은 영남 출신이긴 하지만 박정희와 이 김성곤이요. 그렇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1971년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 통과를 기하로 팽당하게 됩니다.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4인방으로서 힘이 세지자 어찌 보면 희생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치를 은퇴해야만 했습니다. 제 글에 이제 81쪽에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선곡은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약간 순진한 면이 있었어요. 기업하시는 분이 정치를 하면 순진하잖아요. 예를 들면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꼭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자기가 대통령하면 잘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곡도 역시 이 순진하게도 박정희 대통령 3선 임기 후의 정치 설계를 구상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박정희의 그 당시 1971년의 상황은 유신 체제라는 새로운 영구집권을 구상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71년 선거에서 이 DJ와의 대결에서 다음번에는 DJ한테 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이 암울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71년에 10월달에 유신 독재를 단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몰랐죠. 몰라가지고 이 선곡의 머릿속에는 이원 집정제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예를 들면 박정희가 계속 할 수도 있고 박정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내각에 실권을 주는, 그리고 JP의 이 인터뷰에 따르면 김성곤이 당시 내각제 아래에서의 총리를 꿈꿨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우평균 박사님께서 반사실적 가정을 하셨죠. 이제 해공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제 또 다른 반사실적 가정을 합니다. SK가 이 내각제의 총리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국민대학이 훨씬 더 잘 됐겠죠. 글쎄요. 그러면 뭐 국민대학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처럼 키웠을까요? 어쨌든 조금 유신 독재가 이제 오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에서 가정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이 건물 오면서 오른쪽에는 이제 해공이 계시고 왼쪽에는 이제 SK 선곡이 동상으로 계시잖아요. 해공 선생님은 일어나 계시고 SK 이 선생님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강동구에 살았었는데 강동구에 이 강동구청역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해공 이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도 이제 해공을 또 기리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가도 이제 해공의 뭐 생가가 이제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승만을 견제하는 해공과 박정희를 견제하는 선곡이 어찌 보면 이 한국을 조금 더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우리 학장님께서 저한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 사인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범 소장님.
좌익과 우익 그리고 이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또 여와 야 이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어떤 그런 선곡의 위치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발표는 이 선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연결해서 남북 경협 문제 적용해서 국민대 계시는 윤경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윤경호 교수님께서는 우리 국민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을 지내셨고 현재는 중국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소리 잘 들리는 거죠? 예, 이건 처음에 우리 여현철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상의를 해서 제가 이제 이전에 대학 본부에 있을 때 학교 법인의 사업본부하고 이제 뭐 그때 2018년에 상당히 그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 그 시멘트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뭐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뭐 그래서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제 선뜻 했는데 막상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덕분에 선국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자료 같은 것들을 받아서 좀 읽어봤는데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단편적인 지식은 상당히 정말로 선국 선생님에 대해 몰랐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꼈고 특히 저희 앞서서 발표를 해주신 이한범 소장님이 이제 아까 언급하신 그 이전에 여기 학교 행사에 오셔서 발표하셨던 글이 크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인용도 좀 하고 했는데 특히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참고 삼아서 남북 경협 발전에 어떤 선국 선생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가 이제 주된 테마입니다. 크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9월 19일이죠. 그때가 이제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2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그 남북 경협은 제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 경협은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경협은 이제 한반도 경제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남북 경협이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수식어도 마치 경제 협력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부침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2010년 5.24 조치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 경협 활동이 중단됐고 2016년에는 개성공단마저 폐쇄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도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남북관계 발전은 이제 북미 사이의 그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라는 제약을 극복하기가 어렵고 사회문화 교류나 뭐 인도적 사업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도 진행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 한 2달 가까이로 지금 다가와 있고 코로나 사태로 미중 대결 구도는 훨씬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훨씬 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할 건지 바이든이 당선이 될 건지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남북 경협의 방향도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 경제 제재가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남북 경협을 논한다는 게 때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전의 얘기를 반복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남북 경협이 다시 재개될 계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에 수수방관할 수는 없고 그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가 짧게는 28년, 길게는 32년의 남북 경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남북 경협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새로운 모습을 구성하는데 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의 일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북 경협을 경험한 그 특징들을 조금 검토하고 파악해서 새로운 상황 변화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선곡 선생님의 눈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 남북 경협의 목표와 방향, 방법을 선곡 선생님의 눈으로 좀 파악하려고 해봤습니다. 이한번 소장님이 쓴 글에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가로서 선곡 정신의 핵심은 도전과 모험 정신, 창의성과 혁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곡 선생님이 한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발상의 전환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끝까지 추진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정치가로서도 이것도 이제 이한번 소장님이 한 그대로 인용을 하면 넓은 포용력과 후덕한 인간미를 가진 대화와 타협의 의효정치 신봉자이며 거중 조정의 명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한번 소장님의 글에서 제가 새롭게 많이 알게 된 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덜 알려져 있죠. 일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모임이나 이런 데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직접 글로써 자세히 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좌우 이념 대립으로 한반도 사이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있었을 때 청년 실학가였던 선곡 선생님께서 좌우 계파를 넘나들면서 조정 역할을 담당하셨죠. 시대를 상당히 앞서간 선구자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선구자였다는 사실이 듭니다. 이러한 선곡 정신으로 향후에 재개될 남북 경협의 목표, 방향,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경협이 중단되기 이전까지의 현황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시작된 계기가 77선언인데 77선언의 발표문을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 이전까지 연세들이 좀 드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이미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하는 대상이었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북한을 경쟁이나 대결이나 적대하는 대상이 아니고 포용하고 상호 협력과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을 추구해 나갈 동반자로서 규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이미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분단 상황을 합치는 것입니다. 혼자 이루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77선언은 그동안에 고착되어 있던 냉전적 사고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었고, 만약에 당시에 선국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좌우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념적 개파의 조정 역할을 했던 그 경험으로 미뤄볼 때 77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77선언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77선언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이제 대탕트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외적인 분위기들이 있어서도 가능했지만 북한이 우리한테는 오직 무찔러야 될 적이나 원수로 남아 있었을 거고 실제로 남북 경제 협력도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고 특히 보수 정권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평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규정한 평화 통일이 남과 북의 합의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합의를 이루려면 선국의 정신처럼
상대를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포용력과 부족한 인간미를 가진 그 정치가로서 선곡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도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곡이 이제 향후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남북 협력이 재개될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분단된 현실과 체제의 이질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상호 주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그 어떤 대상이든 거중주정이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다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면 1989년에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김영삼 정부는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노태우 정부의 그 한민족 그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제 개선 발전시켜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이제 같이 천명을 하는데 이 역시 남한과 북한의 그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시켜서 통일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현재도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든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이제 화해 협력 단계, 뭐 남북 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 단계 등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한범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영방제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한 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큰 틀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 남북 경협이 중단되기 전까지 뭐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나 뭐 통일 방안과 관련돼서는 그 여야나 보수나 진보와 상관없이 기능주의적 통합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평화 유지나 뭐 복리 증진은 한반도 복리 증진을 위해서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추구하는 방법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남남 갈등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조금 이제 기능주의나 이제 신기능주의를 조금 설명을 뭐 전공이 다르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능주의는 그러니까 좀 덜 논den적이고 그다음에 덜 예민한 분야, 뭐 특히 이제 비정치 분야를 많이 얘기를 하죠. 정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면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그게 이제 점차 다른 분야까지 확산돼서 결국은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게 이제 기능주의죠. 초기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통합의 과정에서도 많이 인용이 됐던 것들인데 결국에는 유럽이 통합될 때도 초국가적인 어떤 그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기능주의는 이제 그걸 보완해서 나오는 건데 정치와 경제를 따로 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치 분야에서 이제 기능적인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봤었을 때 문제가 있다.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능적인 협력과 정치적인 통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그 경제 행위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행위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추구로 하는 어떤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분야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상이 더 유용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서도 많은 참고를 하면서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정경 분리 관점이라든지 정경 연계 관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정경 분리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주의적인 이론이라고 시장 평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 평화론이라는 건 자유시장 경제가 민주주의보다 평화를
완성하기에는 훨씬 더 선제적인 조건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경제가 우선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경제 활동 같은 걸 특히 많이 서로 교류 협력을 넓혀나가다 보면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파급 정치 분야에까지 파급돼서 결국에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의 관점을 택하는 데는 쪽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제 진보 정권들이죠. 예기치 않은 어떤 돌발 사태가 터져서 군사적인 긴장이 발생하더라도 교류 협력은 중단될 수 없다고 보는 쪽이 이제 기능주의 이론이죠.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데 노력을 하는 쪽입니다. 반면에 이제 정경 연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평화 통일에 지향하는 뭐 통일 정책을 그쪽으로 이제 지향하는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도적이나 현실주의의 접근이 훨씬 더 우위에서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신기능주의적인 접근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현실주의, 뭐 구성주의 여러 가지가 이제 국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남북 경협도 통일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질적인 체제를 수렴하는 기능적인 통합 전략의 주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하게 그 현상을 변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북한의 비핵화, 계약 개방, 정치 군사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남북 경협을 기능적인 통합 전략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여기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엄격한 상위주의에 입각하고 어떤 표현들은 이제 뭐 원칙 있는 포용론이라는 말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부딪혀서 남남 갈등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상반된 이념 성향이 뭐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남 갈등이 이제 정치적인 그 환경에 반영되어서 뭐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이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중단되기 이전에도 항상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 정치권은 뭐 갈등의 조정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장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갈등과 분열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습니다. 뭐 성국 선생님이 아마 살아서 보시면, 그러니까 염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가로서 기업인으로서 그 이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행적을 바라보면 그분의 일을 시각으로 제가 감히 바라보면 지금의 한국의 상황, 특히 남남 갈등의 상황은 심지어 이론적으로까지도 강하게 무장을 해서 단기적인 이해관계나 어떻게 뭐 소화적인 집단지식에 사로잡혀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겨왔다, 아니면 방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국 선생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자와 그다음에 여와 야의 경계를 넘어서도 통큰 정치를 하셨던 성국 선생님의 눈으로 보면 좀 한심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대화와 뭐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복잡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이제 국가 뭐 국민의 통합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 남북 경협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돼야 될 거는 내부적으로 그 남남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국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 성국 선생님 같은 정치 지도자가 그리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있어서 북한은 항상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는 기회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 대선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의 국제관계 특성상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뭐 정치적인 위치에 의해서 북미 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만 없기 때문에 언젠가 제기될 그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남북 경협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게 남북 경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경협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게 학교에 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오래전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성국 선생님이 그 앉아 계시는 동상 옆에 비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 본관 앞에 있었고 성국 선생님 동상은 이제 도서관 앞에 있다가 이제 한 1, 2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그 글이 있습니다. 보면은 일하자, 더욱 일하자, 한없이 일하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제가 이제 본부에 있을 때 제가 6년 넘게 있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식당에 갔다가 돌아오면 잠깐 커피 마시면서 쉬려고 하는데 그 글귀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 자극을 받아요. 금방 밥 먹고 하나 지금 쉬어야 되는데 또 일해야 되나 보네. 그런 생각을 좀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적인데 여기 보면 일을 하는데 성국 선생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분명하게 목표 지향적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국 선생님이 이제 쌍용그룹을 이끌어 가실 때도 그 글들을 좀 자료를 읽어보니까 기업 보국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공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교육아라는 말씀을 항상 우리 대학의 이제 교훈인데 그 해공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가라는 거는 사실은 저도 중국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집이 커지면서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상이 그렇습니다.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교육이라고 하려면 그 가족처럼 잘 지내면서 그런 애교심만 강조했었을까? 해군 선생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국가의 동량을 기르기 위한 해방 최초의 대학을 설립하는데 의미가 가짜의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를 위한 의미도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국 선생님하고 해공 선생님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면 훨씬 더 그 남남 갈등이나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도 통일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평화를 모색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우리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말에 비슷한 얘기들을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삼국 정신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남북 경협이 이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징을 좀 살펴보면 크게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협이 남북이라는 말이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제3의 해외 경제 주체들의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반도 경제 공간 내에서만 국한시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양제 과열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경제 주체들이 쉽게 북한과의 경제 교류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그동안의 남북 경협이 경제적인 수익성보다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즉 그 비경제적인 외부 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는 아닌데 단지 그쪽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그 경제적인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힘들고 해외의 다양한 주체들도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위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남북 경협이 크게 어떤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글에서 자료도 인용하고 뭐 해서 이렇게 했지만 성과를 나타내는 게 없고 경제적인 실익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큰 기업들이 참여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우회에서 훈춘이라든지 국경 지역에 가면 포스코나 여러 기업들이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북한에 진출을 하려는 노력들은 사실은 적었습니다. 현대 아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경협은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성국 선생님도 세 번째 조언을 하면 성국 선생님도 마찬가지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성국 선생님이 이 시멘트, 특히 이제 사업에 진출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우리는 시멘트가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대형 생산 공장을 만드는가에 대한 반발이나 비판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국 선생은 해외로 눈을 돌렸거든요. 국내 수요만이 아니라 해외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는 체제가 안정성 있고 비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특히 주변의 강대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동반 지출을 해야만이 안정성이 사실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더더군다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익성을 보장을 못하고 원금 회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거든요. 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진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조직이라든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비경제적인 외부 효과만을 노리고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동일하기 위해서도 설사 그게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목적이고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분명히 있죠. 이미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진출을 돼 있고, 오히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전체 국제 무역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철 교수님이나 북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만나고 막 우리가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중국 위에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이 또 만만치가 않은 나라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들었던, 중국 교수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인데, 이전에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 97년 이럴 때 정말 북한이 힘들 때 동북 지역에 옥수수가 남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도로만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게 중국의 전반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게 에피소드도 있었냐면, 제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옥수수가 남아 돌아와서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했는데 그 질이 좀 보장이 안 돼갖고 미국에서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옥수수가 모자랐어요. 다시 자기네가 팔았던 걸 다시 사온 적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웃겨가지고 막 중국 교수들도 저한테 이제 중국에서 교수생활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비슷한 시기인데 북한에 대한 옥수수 지원을 안 했어요. 설사 중국이 대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대1로 연성 국가들한테 지원하면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말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롭게 남북 경협이 주도가 되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비핵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이미 우리만이 하고 우리의 역할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게 바로 경협에도 연결이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듭니다. 선곡 같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근데 우려하는 건 사람들의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인접성이나 여러 가지 동질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다른 국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쌍용그룹을 경험한 기업가로서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에 성국 선생님께서 그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발표를 하게 된 초기의 동기였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이제 제 발표문에는 언급을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1962년의 일입니다. 성국 선생님께서 시멘트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측근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했죠. 너무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역시 성국 선생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해야 된다. 리스크가 크지만 사실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 읽어보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서 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뭐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야 된다. 뭐 해외에 또 눈을 들고 이런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 주제를 삼았는데 석회석은 북한의 전역에 걸쳐서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 지도도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전체 매장량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골드만삭스나 다른 여러 그 자료들을 보면 뭐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1천억 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의하면 잠재 가치가 1.3조 원이 훨씬 더 넘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 재개가 되면 북한의 풍부한 석회석과 남한의 기술 자본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SOC 투자 대상 산업 규모는 1980년대 중동 특수에서 누렸던 거에 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규모일 거라고 각종 우리 그 국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철도, 도로, 뭐 교량, 뭐 항만, 전력 이런 것도 모두 SOC 건설이잖아요. 북한이 개발이 되면 이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뭐 도시 재정비하죠, 뭐 주택 건설을 하죠, 뭐 지하자원도 개발하면 모든 게 다 건설이거든요. 이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거는 다 시멘트입니다. 근데 현재는 북한이 자급자족, 뭐 자립경제, 뭐 자력갱생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자립경제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해외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국 선생님이라면 모험심도 강하고 승부욕도 강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그 자료에도 제출됐던 그 전에 진출할 때 겪는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박정철 교수님의 이제 토론문을 제가 미리 봤는데 거기 보면은 북중 국경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봉쇄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이게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일어날 일은 사실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1962년 상황이 재현되더라도 성국은 대북 시멘트 사업을 할 거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많이 있지만 북한의 상황에 봤었을 때 우리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면 정말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게 많습니다. 북한이 현재는 되게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열 소모율도 높고 가동률도 매우 낮습니다. 품질도 상당한 그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심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기계나 뭐 여러 가지가 장비들이 안 좋기 때문에 공해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발표문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북한에게도 한국의 쌍용양과 같은 남한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체제 경쟁에서 앞서 있고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남한이 흡수 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통 큰 결정을 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총체적인 역량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런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국 선생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자, 더욱 일하자, 한없이 일하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이제 우리 또 준비하신 토론 선생님들 네 분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먼저 이쪽 우리 이완범 소장님 발표하신 내용을 위주로 해서 두 분이 토론을 좀 해주셨고 또 윤경호 선생님의 발표를 토대로 해서 두 분이 또 작성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문석 교수님하고 남광규 선생님하고 두 분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문석 교수님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로 계시고요. 우리 남광규 선생님께서는 현재 고려대 아세안 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그리고 대만연구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두 분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차문석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그 토론 시간이 좀 짧아진 거죠? 예, 네, 죄송한데 뭐 준비하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가능하면 좀 예. 10분 넘지 않고 5분 요정도에서 10분 사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완범 교수님의 논문을 어떤 시야에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좀 긴 시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논문과 연구가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신념하에서 토론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곡 김성곤 선생을 그 특정한 국면에서 성찰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의 어떤 환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극단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진리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타인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는 이중화되고 분단이 돼 있는, 그러니까 분단 시대에 분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에는 저는 이제 상대주의라는 것이 소멸이 돼 있고 다자주의라는 것도 소멸이 돼 있기 때문에 선곡 김성곤 선생을 추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갈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과거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과거의 어떤 지혜들이 오늘날 동원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물로 보면 큰 어른이 과거에 있었는가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몰랐던 큰 철학들이 어디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곡 김성곤 선생을 평가하는 부분도 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시대를 그 변화와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 불변의 어떤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볼 것인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 인물이 이 세계와 후세에 어떤 업적들을 남겼는가, 그리고 그 업적들을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완범 교수님도 그런 기준에서 일면 서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곡 김성곤 선생의 생애는 1913년에서 75년에 이릅니다. 제가 이걸 곰곰이 나눠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 10년에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접어들게 됐는데 3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곤 선생이 살아 생전에 그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모르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10대와 20대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식민지 상황이었고 일제가 벌겋게 이제 탄압을 하는 국면에서 피 끓는 20대를 맞이합니다. 만주사변이 20대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해방이 30대에 됩니다. 이 과정에 어떤 것들을 도덕적 가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왔을 때 그가 피 끓는 어떤 그 꿈을 어떻게 누가 실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에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적 시각이라든지 국가주의적 시각으로 판단한다면은 큰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런 독립이 됐고요. 독립이 됐고 이 혼돈스러운 해방 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다 아시겠지만은 누구나 이 숨어 있다가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자기가 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비판적 기준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저는 역사 문제에서 이런 기준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은 사실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정확하게 5년 뒤에 민족국이 싸우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이 시기에 좌우의 대립은 다 아실 겁니다. 적색 테러와 백색 테러가 교환이 되면서 아직도 그 여파들이 있죠. 그리고 정전 체제와 그다음에 압축적 산업화와 권위주의 체제가 병렬되는 딱 그 시점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이 단계를 나눠 보면은 이 선곡을 평가하는데 정말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평가할 때는 정확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선곡 같은 경우에는 그 매 시기마다 중요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좀 해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해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비판과 업적에 대해서는 올바른 평가가 따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곡 김성곤 선생이 그 한국의 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또 하나 그 김성곤 선생의 그 선택과 집중이 한국 사회에 또 역으로 영향을 미친 게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곡은 그 멀티 아이덴티티를 저는 가졌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단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김성근 선생은 일단 정치인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확실하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좌우의 흔적을 동시에 남겼다는 것이 상당히 평가를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흔적을 동시에 남겼다는 것은 좀 잘 해석을 하면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에 개의치 않았던 특유의 성격들이 있었고,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 중용 노선을 가능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실용적 노선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이런 좌우에 개의치 않은 이 특유의 어떤 그 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곡의 정신을 보면은 그 타자를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노선은 아니었다는 것은 일단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이 의회 정치라는 게 생물하고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 기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그 정체성은 그 경제인이라는 거죠. 이 경제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인으로서 산업화 과정에 굉장히 큰 흔적을 남겼죠. 그 쌍용그룹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대표하고요. 한국의 산업화 과정 자체도 이 쌍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양자가 맞물려 돌아갔던 것은 사실이고, 이 산업화 과정에 이 쌍용이 굉장히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이 업적들이 반민주적인 어떤 업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대체로 민주화에 성공했던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산업화를 성공시키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산업화 과정이 권위주의 체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산업화가 이후에 민주화와 이 복지국가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으로서의 김성곤 선생의 그 업적들은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단일한 기준에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언론이라든지 학술 교육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문화계 체육계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좀 더 문화적으로 풍부해지는데 상당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하게 기여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곡을 특정한 정체성에만 이제 한정시켜서 평가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일단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현재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어떤 코로나 상황 자체를 가지고 이제 또 분열적인 어떤 징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맞서싸웠던 세력들이 있고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주의라고 하지만은 이 한국을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지만은 지금의 이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갈등은 한국 사회를 파탄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사회분열적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분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조심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굴해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안에 선곡 김성문 선생의 생애와 그다음에 그분이 걸었던 길, 그리고 하고자 했던 많은 그 목표들,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해고적으로 성찰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이 이완범 교수님의 이 논문은 지나치게 좀 신중하신 면이 있긴 한데요. 좀 더 교훈적으로 뭔가 도려내서 표출시키는 수만 있다면 더 좋은 뭐랄까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중하시다는 것은 그만큼 학자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아무튼 뭐 두서없지만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남강규 선생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사실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학술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지금 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참 국민대학교 오늘 하는 이건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 때보다도 이런 뭐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고 편집한다든가 또 이렇게 뒷부분 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준비가 잘 됐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참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비를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런 만큼 해공과 이 송곡 선생이 또 국민대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완범 소장님 이런 발표 참 뭐 우리가 송곡 선생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가장 촘촘하게 연구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뭐 우리 이완범 선생은 아주 그 사실 팩트를 중심, 자료를 중심으로 아주 촘촘하게 아주 연구하시는 분으로 아주 대표적인 학자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발표문에서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 선곡과 관련된 후속 연구도 또 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곡 선생을 또 우리 국민대학교 역사에서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제대로 이렇게 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연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곡 선생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사실 또 저도 국민대하고 인연이 있는 게 물론 지금도 이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 신익기 해공 선생에 대해서 제가 국민대 60주년 기념 때 학술회의 때 제가 해공 선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연이 돼 가지고 학술제도 쉽기도 하고 또 그 우리 민족주의자 연구에서 단양군에서 한 챕터를 가지고 해공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친숙합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우리 김성군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토론을 하게 돼가지고 저도 아주 연구 연장선에서 상당히 좋은데 오늘 송곡 선생이 개인적으로 좀 닮으려고 존경했던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하고 인천 김성수 선생인데 결국은 이제 송곡 선생이 기업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정치가로서의 하나의 롤모델로 몽양 선생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장점적인 부분들을 송곡 선생이 갖고 있지 않은가, 인품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또 건국준비위원회도 그렇고 인민공화국 활동도 그렇고 제가 봐거든 그때는 이제 송곡이 나이가 젊은 나이였고 또 해방 직후는 건준 인민공화국 하지만 이 서울에서는 복잡했지만 지방에서는 사실 그게 해방되고 하나의 정부 국가로 인식하고 막 들어갔어요. 사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건준이나 인민공화국에서는
좌우의 어떤 차별성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 건준하고 대립했던 한민당도 지방에서는 막 건준 인공이 막 들어갔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송국 선생도 아마 그 해방의 기쁨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서 좀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참여도 하고 또 논란이 되는 게 대구 폭동 때 자금을 해줬다 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은 아마 그 황태성 혹은 또 보성 전문 출신에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과의 개인적인 교류, 또 아무래도 이제 송국 선생이 기업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뭐 좀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줬다면 뭐 그런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송국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느 부분에 경도되어 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송국은 뭐 아시다시피 기업가로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용적 기질을 갖고 있고 또 사실 그 사업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비누 공장으로 시작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군정으로부터 이제 불화받은 금성 방지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세를 키웠고, 그래서 송국 선생 생전에 쌍용 그룹이 제가 알기로는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정말 대규모 그런 재계의 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뭐 기업가로서의 송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부언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송국 선생이다. 특히 송국 선생이 김성수 선생을 가지고 롤 모델로 했다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김성수 선생이 이제 기업 보국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송국 선생도 이 기업 보국의 입장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국민대학을 인수를 하셔가지고 키웠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대학은 그 해공이 시작했지만 임정이 만든 대학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총기가 모아진 대학이기 때문에 뜻깊은 대학이죠. 그걸 봤던. 그래서 이제 이 국민대학교가 처음에는 이제 그 종동구 창성동 그 진병여고 자리에서 시작을 했죠. 당시 야간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국민대학교 다니는 분들이 주간에는 이제 뭐 일을 가지면서 야간에 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우수한 학생들이 주경야독을 했다. 또 그 교수님들 또 출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야간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있으면서 국민대학에 오셔가지고 사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또 강의를 오시고, 그래서 사실 국민대학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남덕우 청년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송국 선생님께서 이 1971년 국민대학교를 이곳 종로로 옮겨가지고 종합대학으로 키우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한 그런 점들이 아마 또 국민대학의 어떤 그런 시작과 역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국민대학이 이 내실이 있는 정말 강단이 있는 어떤 바탕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국이 뭐 다방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통신사의 시작이 되었죠. 동양통신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건 약간 뒷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 저 대한통신사를 인수해가지고 동양통신사가 됐는데, 이 대한통신사는 원래 그 외교부 장관 했던 이태영 박사가 잠시 운영을 했고 했는데, 그때 그 하면서 이제 그 이태영 박사가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이태영 박사 정기령 박사 가시면서. 근데 또 이태영 여사가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아마 저 동양통신사에 많이 취업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특파원으로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군대를 안 가는 또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외국에 나가 있고 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논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기령 외무장관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좀 반대로 나가니까 사실 그걸 뺏어가지고 그다음에 책임을 맡긴 부분이 이제 송국이 그걸 떠안아가지고 사실 굴지의 통신사로 키워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런보다 이 송국에 관련되어진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제 내용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좀 이 친일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섹션도 그렇고 지금 또 그렇고 하는데, 이게 친일파가 지금 해방되고 지금 70몇 년, 8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친일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민특위에서 한 600명을 기소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몇십 명을 처벌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독일, 일본 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2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이 가해자가 그런데 피해를 입은 우리가 그 참 그때 뭐 그걸 청산을 못했다. 그러면서 70, 80년을 끊어서 지금까지 갈수록 또 끌어오른다. 이건 뭔가 좀 정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흔히 뭐 북한이 7.18을 청산했다고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게 되면은 무명의 인사들을 가지고 300여 명 정도 7.18한 명목으로 뭐 가벼운 징계를 한 그런 부분들이 뭐 자료에 보면 좀 나와요. 그걸 보게 되면 절대 우리가 친일 포스단을 소홀히 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친일파란 것은 1945년 8월 16일 박헌영이가 광주에서 올라가서 재건판 만들면서 처음 만든 게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단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76년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까지. 근데 그 의도에는 박헌영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더 컸다 사실은. 또 그런 그 친일파 기준 지금도 그렇지만 그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주장했던 박헌영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좌파 공산주의 세력도 똑같아 그러죠. 그런 점에서 이건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또 이승만 내각, 뭐 김일성 내각을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특별하죠. 김일성 내각 보게 되면 친일파가 훨씬 많고 이승만은 뭐 거의 다 독립운동을 한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조사를 보게 되면은 친일 경력 이게 뭐 크다 작다를 떠나가지고 뭐 갖다 붙일 경우 강포괄적으로 이승만 때 30%, 장변 정부 때는 오히려 60%로 조사된 어떤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군 전기 80% 이상이 이제 일제시대 경찰국이 이제 이완범 소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 식민지 경험을 했던 나라들이 이후에는 대부분 다 그런 정찰을 가요. 심지어는 독일 같은 경우도 아데나우 정부 때 경찰의 60%가 나치 협력했던 이력을 갖고 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왜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피해를 입었던 우리가 일본에 있어서 부역했다는 친일파를 만들어내고 정지하는지 이제는 좀 되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저는 더 이상 이 친일파 논쟁이 대한민국을 좀 파괴한다거나 자해하는 수단으로 저는 좀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인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해가 가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요즘은 이제 토착 왜구라는 그 얘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두 분 토론을 듣겠는데요. 먼저 맨 끝에 앉아 계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선생님은 북경대 한반도 연구센터 연구원이시면서 현재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시는 이장영 교수님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님과 교양대학 학장님을 지내셨고 현재 사회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두 분 발표 토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박종철입니다. 오늘 조금 굉장히 어려운 토론을 하고 공부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고 또 그 배경하에서 살았던 지도자들 또 지도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조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하고 현재 상황이 시간도 많이 흐르고 굉장히 많이 조금 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쉬움과 또 가정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대학의 이런 이 정신적인 모체가 되는 해공과 선곡의 이러한 리더십이 현재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가 좀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이미 충분히 좀 토론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하고 해법이 뭔가 좀 뭐 이렇게 큰 이야기보다는 조금 뭐 짧게 이제 이런 이야기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라는 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당분간은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 과제인 것 같고 일단 통일하면은 굉장히 주변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볼턴 회고록 보면은 한국에서 통일하진다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이 방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본의 그 아베 정권도 마찬가지고 아베 정권의 가장 그 머리가 됐죠. 중심이 됐던 이 스가가 이번에 이제 총리가 되긴 했지만은 스가 자체도 굉장히 그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물자라든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노이 결렬을 위해서 방해를 했는데 이 통일은 뭐 저기 그 일본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과제는 조금 미뤄두고 좀 당분간은 그 윤경우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 평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그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의 주제가요. 사이좋은 이웃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제 경쟁도 끝났는데 또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보다는 경제력 또 뭐 군사력이 뭐 40배 20배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좀 맺자라고 했고요. 또 이러한 일들은 뭐 동서독도 이러한 그 문제 의식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또 유럽에 있어서의 독일과 프랑스 또 영국 등이 그 세계 전후 질서에 있어서 이 평화를 화두로 던지면서부터 이렇게 이 현재와 같은 EU라든가 동서독 통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반도가 지금 현재 교착이 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그 좌초 위기에 있는데 뭐 미국 잘못도 있고 북한 잘못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경호 교수님 앞에서 좀 말씀하셨지만은요. 현재 뭐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덕분에 역사상 최강의 이제 협력 관계를 현재 맺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 동맹 사이에서 너무나 가까워지면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연루의 그 위험성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을 처리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이렇게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은 미국은 이제 북핵을 이유로 해가지고 자꾸 항공모함을 서해나 동해로 올리려고 할 거고 또 많은 감시 장비를 갖다가 한반도에 투입을 하려고 할 건데 뭐 북한만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똑같은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그 이 미국과 중국이 이 대규모 이 전략 자산이나 감시 장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을까 봐서 중국은 굉장히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게 북한과 중국이요 올해 1월달에 북한이 이제 세계 최초로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요 국경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류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뭐 신압록강대교, 신도문대교 또 그 삼지연과 안도현 여기에 그 사이에 육상 국경이 있는데 육상 국경도 계속 확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 가지고 북중 사이에는 이 상당한 이 개방을 위한 또 북한에 협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북 사이에는요 DMZ가 군사 분계선인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넘지를 못합니다. 2018년 12월에 우리가 도로철도 현대화 착공식을 열고 나서 그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우리가 인도주의적 협력으로서 타미플루 제공을 북한에 제안을 하고 북한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에 넣는 이 휘발유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물자 전달하는 것을 갖다가 약간 방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고 몇 달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좌초가 돼 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엔사의 목적은요 53년 7월에 있었던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또 남북이 충돌 방지하는 군사적인 목적인데 이 그 유엔사가 이러한 그 물자 전달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엔사가 유엔 산하의 기관도 아닐 뿐더러 유엔하고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한미 사이에 만든 이 군사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한미 사이의 그 협조하에서 인도주의적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유엔에서 강조하는 제재만을 이렇게 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윤경호 교수님 그 마지막 말씀이 저는 가장 와 닿았는데 통 큰 결단을 하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국제법이라든가
또 유엔 결의안, 또 그 우리가 국제적인 상식에 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지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에서도 77 그 선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태우 정권의 77 선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뭐 그 이렇게 그 각 대통령별로 합의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그 부속적인 고위급 회담 또 그 고위급 회담에 동반이 되는 실무급 회담을 보면요 우리가 수백 개의 남북 사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놀라운 게 윤경영 교수님 앞에서도 5.24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5.24 행정조치가 통일부 장관이 행정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법률처럼 국회에서 토의된 적도 없고 또 대통령령처럼 국무회에서 토의된 적도 없이 이 통일부 장관의 행정 조치였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민간 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의 이 행정 조치를 존중을 해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실정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많은 예외 조치도 있었고 또 남북 교류가 됐기 때문에 이 5.24 조치 같은 경우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공안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실효성 상실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법률적 요건은 아닌데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진보와 보수 양쪽을 모두 다 만족시키기 위한 좀 이렇게 엉성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정부에서 5.24 조치 위반한 사람을 색출하세요 하면은 이미 쌓여왔던 이 파일을 갖다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통 큰 결단으로서 현 정부가 이렇게 5.24 조치를 갖다가 확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확 폐기를 하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 남북 관계가 평화로 갈지 혹은 그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옥죄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은 그 어떠한 좀 애매한 포지션들을 갖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 통 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인데 이어서 이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해공에게 듣는다, 선곡에게 듣는다, 국민대학교에서 이런 좋은 세미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회, 발표, 토론 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윤경우 교수님의 그 남북 경제 발전 잠재력, 경제 발전 잠재력, 선곡에게 듣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곡 선생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 윤경우 교수님께서 언급했듯이 관점이 첫째로 이 정경 분리의 관점인지 구조주의적 관점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또는 정경 연계의 관점인지라고 했었는데 저는 거기 하나 더 보태서 뭐 정경 그다음에 문화 정치 경제 문화 나눠서 정치 경제만 하지 말고 문화 사회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 경제 분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 분야는 매우 어렵다. 경제 분야는 좀 쉬울 수 있어요. 너희들도 돈이 되고 우리도 돈이 된다 그러면 하겠죠. 근데 국제적 뭐 제재도 있지만 정치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내가 대통령직을 잃은데 우리 체제가 너에게 흡수되거나 말거나 그거는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력과 화해와 협조는 다음 마지막 단계쯤 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답답했던 건 마지막 단계인 매우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가장 쉬운 단계인 문화 스포츠 교류부터 좀 먼저 하면 안 될까 그런
일종의 굉장히 순진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바람, 교수님 그건 너무 순진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진해도 좋은데 나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우리 장관 청문회나 뭐 국회의원 청문회 안 하죠. 장관 청문회 때 야당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북한이 적입니까? 뭐 아닙니까? 북한이 적이자 동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만 고르라 그래 우리에게? 북한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적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빨리 적의 상태를 끊고 동지적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X냐 O냐, 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이자 동시에 우리의 그 동반자, 한반도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성곡 선생님의 포지션이 자료들을 보니까 정치가이자 기업인이자 그다음에 문화 스포츠인이더라고요. 정치가로서의 그 공화당 국회의원, 그다음에 기업인으로서의 그 쌍용 기업인을 일으켰던 분, 그리고 스포츠인으로서는 보니까 이 영남체육회 이사장과 대한유도연맹 회장직과 고려대 체육회장직을 맡아서 스포츠 분야에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했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성곡 선생님이 오늘날에 와 계신다면 정치적으로도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뭐 4선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노력을 했겠고, 그다음에 기업인으로서 뭐 지금 쌍용이 좀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당시에 쌍용은 대한민국 10대 뭐 5대 재벌 안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으로 뭐 현대라든지 SK라든지 그런 기업의 총수로서의 남북 관계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 현대 아산의 정주영 회장님께서 경제인으로서 남북 관계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처럼 성곡 선생님도 남북 관계를 좀 경제인으로서 돌파하려는 노력도 했겠죠. 그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기업인으로서, 그다음에 마지막 문화 스포츠인으로서도 남북 관계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유도 종목이 사실 남북 교류에 가장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남북 스포츠 대결하자 그러면 북한이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우리 뭐 10대 0으로 지는데 왜 가겠느냐. 근데 유도 정도는 5대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도, 탁구 뭐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남북 교류를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어려우니까 문화 사회 분야에서도 문화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세종대왕 이순신 남북한 합동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한글에 관한 거, 남한에 대한 연구와 북한에 대한 연구를 같이 교류하고 더욱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 스포츠 교류할 것인지 생활체육 교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남한에 있는 우리 평시민들의 마음과 북한에 있는 평시민들의 마음이 상호간에 좀 측은지심 내지는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는데 이게 교류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서독 그 다시 통일될 때도 동독의 시민들과 그 서독의 시민들이 굉장히 90몇 %씩 서로 마음의 그 문을 열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상호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익을 배제한 상태에서 만나서 뭐 소위 말하는 재밌게 하면 노는 거죠. 탁구 대회도 같이 해보고 농구 대회도 같이 해보고 경평전 같은 것들에 저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경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경을 같이 갈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해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각각 따로 분리해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경평전을 부활하자. 그래서 봄에 서울에서 축구 한번 하고 가을에 평양에서 축구 한번 하자. 우리 그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미국이 싫어하고 중국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북한 간의 계약이다. 그래서 봄에 서울에서 축구하고 가을에 평양에서 축구하다 보면 역시 순진한 생각이지만 약간 좀 감정이 누그러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의 그 공동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생겨야
아 그래? 그 우리 좀 양보해 볼까? 이런 교류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평전 같은 거 당연히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당시 최강이었던 중국 여자 탁구를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가지고 물리쳤거든요. 그때 남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우리 여자 탁구팀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세계 최강 중국을 물리쳤을 때의 감격. 그리고 사실 2002년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 할 때 어게인 1966년 이탈리아전에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전에서 1966년에 북한이 이탈리아를 격파한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재현해 주겠다라고 붉은 악마가 카드 섹션 했을 때 만약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사진이 뭐 동영상이 가든지 스틸 사진이 가든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인민들이 1966년 북한이 이탈리아를 격파한 거를 기념해주고 플랜카드로 보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열렸을 것 같아요. 아, 이 남조선 동지들도 우리의 그 업적을 인정해 주는구나. 고맙다라고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한 번씩 열어줘야 그래서 이제 더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의 경평전 같은 것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뭐 목포하고 신의주, 그다음에 부산하고 원산, 서울하고 평양, 뭐 작은 단위에서 탁구, 뭐 사이클, 아니면 사격, 아니면 뭐 등산 동호회,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교류도 해서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정치가들이 자기들 직업 뺏기는 게 아니니까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서신도 자유롭게 교환하고 그다음에 관광 비자 줘서 뭐 한 달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거가 안 되는데 다른 협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남북한 관계 세미나에서 그럼 우리가 KBS TV를 여과 없이 북한에 그냥 방송해버리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한국에도 그냥 여과 없이 방송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북한이 노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중앙통신을 한 3시간만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화질도 나쁘고 음질이 나빠서 안 보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KBS를 하루 종일 북한이 본다면 북한 주민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게 어려우면 제 생각에는 KBS 매일 저녁에 하는 5분 스포츠 뉴스를 보여주자. 그리고 조선중앙TV가 만약 스포츠 뉴스를 한다면 5분 스포츠 뉴스를 여과 없이 보여주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지금 저런 대회를 하고 있구나. 우린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이 저런 대회를 하는 상호간에 스포츠 행사만이라도 좀 알면서 니네들이 사이클 대회 하는구나. 그럼 내년에 우리 좀 초청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작은 단계에서 교류. 그러니까 먼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위의 것, 정치적인 것, 탑다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거, 돈 안 드는 거, 뭐 일주일간 뭐 부산의 사이클 동맹 연맹들이 일주일간 원산에 가서 하고 오고, 뭐 신의주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하고 오고 이런 좀 이런 교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스포츠인이자 기업인이자 정치가인 성국 선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걸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의 폭 굉장히 넓으면서 또 주제의 범위도 상당히 넓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뭐 제가 지금 그 다음 일정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네 분의 그 선생님들께서 토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발표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한범 선생님께서 먼저 잠깐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문석 교수님 너무 이제 제가 연구를 소심하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질러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광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가해자인 일본과 독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피해자인데 뭐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친일을 그거 가지고 그럴 거 아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주 100% 찬동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피해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프랑스나 뭐 타이완 사람들이 약간 좀 우리보다 조금 더 그 한간이나 예를 들어서 그 나치 협력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독일하고 이제 일본은 이제 미국이 이제 조금 좀 관용을 베풀어서 왜냐하면 뭐 자신들의 체제 어찌 보면 냉전이 이제 출범하니까 너무 그렇게 강하게 그러면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시각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저도 뭐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토착외구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뭐 숙구꼴통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이쪽에서 하는 얘기고 그냥 저쪽에서 뭐라 그러죠? 예, 뭐 하여튼 그 서로 이게 확증 편향적인 그러니까 너무 자기네 거는 모든 게 다 100% 옳다 그러고 그러죠? 뭐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공 선생님하고 이제 성국 선생님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뭐 남도구 씨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뭐 손석희 앵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국민대학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다가 가게 돼서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박준철 교수님이 이제 특히 뭐 제가 이제 나만이 먼저 통근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셨는데 다른 많은 얘기들은 뭐 제가 박준철 교수님하고 내 의견을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통근 결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체제가 우위에 있고 경제력이 앞서 있어서 지금 세상에는 사실 아까 이완걸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 사실은 이념적인 지형으로는 우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준으로 훨씬 더 우익이죠. 예, 해공 선생님의 뜻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정책이 정말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근데 남북 관계에서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사실은 이런 정책이나 국내 정치나 이런 데서 사실은 우리는 정의당이나 일부 이석기 통진당 같은 이런 쪽이 아니면 다 우익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어느 나라든지 지금은 우익 쪽에서도 그 좌익적이라든지 진보적인 그 정책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방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는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위에 있고 지금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북쪽으로 넘어가거나 거기 살라고 하면 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실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연변대학에서 한 학기를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당시가 이제 고난의 지간 잠깐 지났을 때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 있었거든요. 실제로 북한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장윤 교수님도 KBS TV를 어떻게 하냐는데 사실은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니까 한참 대장금이 한 2005년 이 시기였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단속을 해도 너무 힘드니까 한번 평양에서 정전을 일부러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그때 BOD라고 이제 옛날에 그 좋아한 그 박정현 교수님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정전이 되면 안에 박혀갖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덮은 이런 사례도 이제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김대중 정부나 뭐
그 이전에 노태우 정부, 뭐 김영삼 정부 초반, 그 다음에 진보 정권 뭐 넘어서도 전제는 사실은 흡수 통일이에요. 이 흡수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한국 사회에서 통일이라는 얘기를 참 빼놓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부가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평화가 우선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교수가 갑자기 저한테 어디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야, 너네 한국 학자들은 왜 이렇게 한민족이 꼭 한민족이 한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 저한테 수업 시간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근데 그날 고민을 해서 우리 점심때 밴드 앞에서 맨날 모여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밥 먹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그 딴 데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흡수통일이 사실은 상대를 인정하고 주권이나 영토 같은 걸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동시가입됐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두 개의 나라거든요. 그 외교적인 관계도 다 공식적으로 이루고 대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만 이러는데 그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한 기능주의적인 이런 어떤 방법이 신기능주의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적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이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적고 더더군다나 남한의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다고 무력이 통일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상호 국가로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동안도 기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래서 양국 양제라고 중국 연구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로서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논문을 하지 말라는 걸 발표를 한번 했어요. 남들이 다 반대래요. 욕 먹는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는 직접 대고 욕은 않더라고요. 논문으로서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상대, 통일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정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아까 이제 그 정경 분리, 정경 연계가 제가 아마 발표하면서 강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합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하고 신기능주의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EU가 이제 EEC를 거쳐서 이제 통합하는 데 적용을 한 건데 여기에서는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분야 대 비정치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이지 않은 예민하지 않고 논란이 없는 비정치적인 분야를 먼저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문 교류라든지 스포츠나 이런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경협의 관점에서 보면 정경을 분리하느냐 정경을 같이 연계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은 다 기능주의적인 일이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저한테 이제 시간도 없었지만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성구 선생님이 유도도 실제로 본인도 잘하시고 스포츠인으로서 문화인으로서 언론 뭐 정말 업적이한데 그런 분야에서도 저도 이게 좀 터치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뭐 측은지심 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의 사실은 전제 조건이죠. 근데 우리가 남쪽에서도 힘든데 이미 냉전 체제가 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이제 징조를 보이기 시작해서 80년대 중후반 넘어서고 90년대 초반에 가면 다른 세계는 다 붕괴되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남아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죠. 쉽게 생각해 보면 북한의 체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중국에서 이제 북경이랑 연결해서 교수 생활을 해보면서 현지 살면서 많이 느껴봤는데 처음에 갔었을 때 집안에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갑자기 여기 유학하다가 이제 막 그 필드 리서치 한다고 거기 가다가 이제 그 일이 생겼는데 우리 식구 아무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북한 식당에 가니까 김일성 배지 달고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체제 전환 국가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으로 하면 92년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을 개방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이나 국제 환경이 안 좋고 자기는 이제 핵 문제죠. 그래서 문제지 사실은 시장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체제가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혼합 경제 시스템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우리가 이질적인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장영 교수님 말씀도 정말 옳고
박정철 교수님도 옳은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갖고 합의도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내부의 요인도 크거든요. 국제적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제는 전 세계가 다 변했는데 우리도 탈냉전에 정말 들어가야지 않을까로 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곡의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세션 두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주옥 같은 글 이렇게 또 종이에 남겨주신 우리 발표자들 이한범 소장님, 윤경우 전 부총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격조 있는 토론을 또 이끌어주신 우리 이장현 교수님, 박정철 교수님, 남강규 교수님, 또 통일교육원의 차문석 교수님.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오늘 이 주제가 통일의 길이지만 통합의 길, 통일의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최하셨던 우리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박정원 원장님 마지막 회의사 얘기 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또 갖게 됐습니다. 잠깐 폐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곡 선생, 해공 선생, 선곡 선생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하신 분들로부터의 충분한 시사점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분의 선생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역사학, 또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오늘도 많은 분야에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시대는 좀 달랐지만 두 선생이 가졌던 시대적인 배경 또 시대적 소명을 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초점을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사신 또 영향을 미친 세상은 좀 달랐습니다만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육으로 지금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 부분에서 이상적인 통일론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침 올해가 동서독일 통일된 지 30년이 됩니다. 며칠 남았는데요. 10월 3일이니까요.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통일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독립 또 현실적인 민주주의 이런 얘기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우리 교육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 또 연구원은 또 이것을 또 잘 정리해서 또 분석해서 하나의 과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일의 길, 해공과 선곡에게 듣는다 모든 학술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